야생 그대로의 보호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땅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잔혹해지기 위해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며 시간과 본능 그 자체가 빚어낸 생사의 격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첫 햇살이 수평선에 닿자 아프리카 사바나는 겉보기에는 평온한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바람이 황금빛 초원 위를 미끄러지듯 흐르며 흙냄새와 생명의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진정으로 평화롭지 않으며 사냥의 물결 아래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덤불, 모든 그림자는 미지의 존재이며 어떤 움직임이라도 필사적인 추격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게임이며 오직 교활하고 시기적절한 자만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 냉혹한 생존의 춤에서 포식자는 평온의 생명박동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이곳 아프리카의 광활한 햇볕에 그을린 평원에서 대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엮여있는 생사의 섬세한 균형, 고대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복잡한 생명사슬의 정점에는 사자, 최상위 포식자가 군림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초식동물 무리의 개체수와 건강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사바나의 거인이며 최대 550파운드의 근육과 힘을 가진 살아있는 힘의 화신으로 코에서 꼬리까지 거의 11피트에 달합니다. 그의 웅장한 갈기는 힘의 상징이지만 사냥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냥의 주된 부담은 암사자에게 돌아가며 이들이 무리의 진정한 공급자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그녀는 근육과 의지가 뒤섞인 흐릿한 형상이 되어 시속 35마일의 놀라운 속도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팀으로 사냥하고 전리품을 공유합니다. 사자는 이처럼 복잡한 사회 집단에서 사는 유일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며 이는 항상 먹여 살릴 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자란 암사자는 하루에 약 12파운드의 고기를 필요로 하는 반면 큰 수컷은 한 번에 최대 100파운드를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무리는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사냥해야 하며 이는 암컷들에게 가혹한 임무입니다. 이들은 최고 속도를 짧은 300피트 동안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은 성공적인 사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사자는 자신의 체중보다 2배나 나갈 수 있는 수컷 얼룩말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리의 힘이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굴림 비결입니다. 사냥이라는 시련 속에서 한 마리의 힘이 여러 마리의 힘이 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생존 문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냥은 또한 성장하는 새끼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어 미래를 위한 필수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안전하게 숨겨진 보금자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평화로운 시작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은 이들의 세상은 온기와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유일한 양분이자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은 어미로부터 흐릅니다. 암사자는 새끼들이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소개될 만큼 강해질 때까지 새끼들을 숨기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2년 동안 어미와 함께 머물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사바나의 중심에서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정적을 깹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사냥당하는 자의 조급함도 불안한 자의 은밀함도 아닌 왕의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나립니다. (485파운드의) 근육과 위험 그 자체인 그는 사바나 그 자체이며 설명이 필요 없는 걸어다니는 힘의 화신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지배의 교훈이며 직접적인 대결을 위해 만들어진 몸으로 의도적이고 절제된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힘만이 그의 유일한 자산은 아닙니다. 그를 진종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제국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포효는 5마일까지 퍼질 수 있으며 감히 다가오려는 모든 이에게 울림 있는 경고가 됩니다. 배고픔이 행동을 요구할 때 사냥의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그는 중심 선수가 아닙니다. 더 작고 민첩한 암사자들이 공격의 진정한 살계자입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몸짓으로 움직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정면으로, 다른 한 마리는 측면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퇴로를 차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몇 초 안에 끝납니다. 돌진, 풀밭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치명적인 목덜미 물림이 모든 탈출 시도를 끝냅니다. 먹잇감은 확보되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수컷들은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데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들은 존경을 받지만 보호도 제공합니다. 싸움은 영토뿐만 아니라 혈통을 위해서도 벌어집니다. 새로운 우두머리는 무리를 차지하면 전임자의 새끼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한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자무리의 영토는 2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있으며 포효뿐만 아니라 흔적과 끊임없는 순찰로 경계가 표시됩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조차도 사자는 결코 진정으로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계산하며 결정합니다. 사바나에서는 가장 크게 포효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바나의 힘은 여러 가면을 씁니다. 태양이 내리쬐어 거대한 무리들을 잠들게 할 때 또 다른 더 은밀한 형태의 지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포효와 공개적인 통치가 아닌 그림자와 침묵의 지배입니다. 표범은 혼자 움직이며 그것은 선택입니다. 약 130파운드의 무게에 장미 문양으로 뒤덮인 날씬한 몸을 가진 이 동물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바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표범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발자국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표범은 몇 시간 동안 탁 트인 공간을 관찰하며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고 모든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범은 충동적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공격할 때면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듯합니다. 도약은 정확하고 충격은 확실하며 단 한 번의 목덜미 물림으로 소리조차 내기 전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하지만 이 포식자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이 표범은 종종 자신보다 큰 사체를 나무가지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이에나와 사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무 꼭대기를 안전한 식량 저장고로 만듭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표범은 갈등을 피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놀라운 침착함으로 전리품을 보호합니다. 밤이 되면 완전히 변신합니다. 예리한 시력과 뛰어난 후각은 표범을 어둠의 유령으로 만듭니다. 이 표범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사냥하며 밤을 동맹으로 삼습니다. 위험과 정면으로 맞서진 않습니다. 위험을 우회합니다. 민첩성을 위해 만들어진 몸, 끊임없는 레이더 역할을 하는 감각, 그리고 항상 경계하는 정신은 표범을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로 만듭니다. 명성이나 과시가 필요 없이 조용히 존재합니다. 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표범의 세상에서 매일은 생존 문제이며 이 표범은 항상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잠을 자면서도 귀는 듣고 있고 나뭇잎 아래 반쯤 감긴 눈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식자에게는 은밀함이 가장 효과적인 갑옷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고요를 깹니다. 그것은 포효가 아니라 날카롭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이며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점박이 하이에나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최대 176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점박이 하이에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힘은 단독 공격에 있지 않고 무리의 계산된 혼돈에 있습니다. 많은 몸을 통해 작동하는 하나의 지능적인 정신입니다. 이들은 공격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격 그 자체이며 먹잇감의 의지에 단 하나의 균열이라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하는 유동적이고 탐색적인 기회주의의 물결입니다. 일단 추격이 시작되면 결과는 좀처럼 먹잇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빠를 필요가 없으며 더 끈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효율적으로 이들은 먹잇감이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을 때조차 종종 먹잇감을 먹기 시작합니다. 포획부터 섭취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경쟁자에게 먹이를 잃을 위험이 낮아집니다. 경쟁은 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사자와 맞서고 표범에게 도전하며 들개들과 공간을 다툽니다. 단독의 힘이 아닌 무리로서 행동하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턱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발굽, 연골 모두 먹이가 됩니다.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혼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법을 아는 기회주의의 대가입니다. 이들은 단지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지배합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고요함이 계산된 혼돈으로 바뀝니다. 누구도 하이에나와 먹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생존 게임에서 이들은 졸이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완벽한 사냥의 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수평선에 한 무리의 동물들이 나타나 다른 모든 포식자들의 틀을 깹니다. 힘으로도 매복으로도 아닌 집단적인 정밀함으로 이들은 아프리카 들개입니다. 긴 다리와 크고 둥근 귀를 가진 약 66파운드의 이 사냥꾼들은 첫눈에는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외모 뒤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비밀은 무리에 있습니다. 각 무리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단일 생명체처럼 기능합니다. 사냥 전에 조용한 준비가 있는데 마치 본능을 동기화하는 듯 합니다. 이들은 달리면서 소통하고 위치를 조정하고 먹잇감을 에워싸며 선두를 번갈아 맞습니다. 먹잇감은 단지 속도뿐만 아니라 집단 지성에 직면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지구력입니다. 이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먹잇감을 잡으면 잔혹한 속도로 행동하며 사냥감을 빼앗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먹어치웁니다. 이들의 성공률은 80%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율, 소통, 그리고 신중한 먹잇감 선택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들의 사회 세계로 확장됩니다. 지배적인 한 쌍이 있지만 모두가 새끼를 기르고 부상당한 개체를 돌보는 데 참여합니다. 포식자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단결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아프리카 들개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생존은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리 전체의 승리입니다. 심지어 어린 개체들도 사냥하는 방법뿐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매일은 인내, 결속, 그리고 충성심의 시험입니다. 이들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며 그것을 함께 해냅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땅에서 이들은 협력이 또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날씬한 몸이 풀밭 사이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치타는 포효하지 않으며 크기로 위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생물학적 공학의 걸작입니다. (150파운드를) 역간 넘는 무게로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골격, 탄력 있는 근육,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긴 꼬리는 치타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 만듭니다. (4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속도는 단순한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치타의 진정한 천재성은 추격의 숙련도에 있습니다. 탄력 있는 공학의 경이로운 작품인 치타의 척추는 풀 한 줄기 위에서도 회전하고 공중에서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먹잇감의 필사적인 도주를 완벽하게 안무된 추격의 춤으로 바꿉니다. 매복에 의존하는 포식자들과 달리 치타는 보여져야 합니다. 이 치타는 변덕스럽게 공격하지 않으며 정밀하게 선택합니다.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추격을 포기할 것입니다. 모든 시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치타의 몸은 반복적인 충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격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몇 분 동안 이 치타는 매우 취약합니다. 한순간의 지연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타는 낮에 사냥하기를 선택하며 사자와 하이에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을 피합니다. 이 치타는 평화롭게 먹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때조차도 보장은 없습니다. 이 치타는 자신의 먹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치타는 이 순간의 대가이며 하루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 사냥꾼입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단 한순간, 그리고 단 한 번의 성공으로 태양 아래 또 다른 하루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순간만 있으면 됩니다. 힘이 아니라 타이밍의 완벽함으로 승리합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속도만이 이 치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냥은 도박이며 성공과 탈진의 경계선은 불과 몇 번의 심장 박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치타는 평원의 정복자가 아니라 사바나의 예술가, 침묵하고 날카로우며 그리고 무자비하게 정밀합니다. 치타에게는 단 한 번의 섬광으로 하루를 거인들의 땅에서 생존을 맞바꾸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조용한 강둑에는 지배하기 위해 달릴 필요도, 뛸 필요도, 포효할 필요도 없는 포식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고 치명적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나일 악어입니다. 길이가 16피트가 넘고 무게는 최대 1,500파운드에 달하는 이 악어는 물속에 살아있는 바위처럼 보입니다. 오직 눈만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머지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악어의 물어뜯는 힘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 턱이 다치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희생자를 바닥으로 끌고 가서 데스롤이라고 알려진 움직임으로 맹렬하게 회전합니다. 누우와 얼룩말이 강을 건너려 하는 대이동 시기에는 악어가 침묵의 사형 집행자가 됩니다. 공격은 갑작스럽습니다.
물이 폭발하고 몸이 물속으로 끌려가며 몇 초 안에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 포식자는 큰 초식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주의한 들개, 호기심 많은 새끼 사자, 심지어 하이에나도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강은 악어의 영역이며 그곳에서 악어는 왕입니다. 이 악어는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무기로 만듭니다. 모든 공격은 몇 시간의 정지 상태와 한 번의 신호도 없는 몇 주간의 감시 끝에 이루어집니다. 이 악어가 행동할 때 시간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합니다. 그 고대의 비늘 아래에는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결코 구식이 되지 않는 포식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물속에서 이 악어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악몽입니다. 광활한 사바나 한가운데에는 가장 서두르는 눈이 종종 간과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크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모든 발걸음은 정밀합의 약속인 서벌입니다. 겨우 2피트가 넘는 키로 이 서벌은 작은 규모의 사냥 전문가입니다. 크고 움직이는 귀는 환경을 스캔하는 레이더 접시처럼 작동합니다. 모든 소리가 높은 선명도로 포착됩니다. 이 서벌은 멈추고 듣고 계산한 다음 거의 초자연적인 도약으로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서벌은 6피트 이상 높이 뛸 수 있으며 짧은 비행은 정확하고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이미 턱에 물고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서벌의 먹이는 작은 설치류, 도마뱀, 새, 곤충 등입니다. 모든 것이 정밀함을 요구하며 이것이 사바나에서 이 서벌의 사냥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서벌은 생태계의 틈새에서 살며 더 큰 포식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사냥합니다. 이 서벌은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그것이 이 서벌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서벌은 적응의 화신이며 조용한 효율성의 대가입니다. 이 서버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대한 크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항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벌의 성공은 인내심과 절대적인 정밀함에서 비롯됩니다. 야생 세계에서는 효율성이 때때로 힘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사는 것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는 모든 심장박동이 고대의 본능을 따르는 영역입니다. 생존은 단순히 힘이나 속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읽는 일상적인 결정에서 표현됩니다. 우리가 본 각 포식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풍경을 형성하며 약점을 용납하지 않는 섬세한 균형을 이룹니다. 고독한 사냥꾼부터 무리 전략가까지, 계산된 도약부터 폭발적인 수중 공격까지 모두 기록되지 않은 규칙을 따릅니다. 사바나에서는 먹이사슬의 정점이 고정된 위치가 아니며 끊임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 평원은 다양한 수역과 접해 있으며 일부는 놀랍도록 강한 물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분지는 약 42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버먼트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몽베르, 즉 초록산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인근 오누루스 산의 푸른 경사면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버먼트 트레일이라는 오솔길이 이제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굽이쳐 그 놀라운 조류 생태를 보러 오는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봄과 초여름에는 새들로 공기가 가득합니다. 1시간 안에 40종에 달하는 다양한 새들을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많은 새들이 떠나 다른 먹이터로 이동하며 일부는 지구의 먼 곳까지 갑니다.
이곳의 물은 빠르게 흐르는 수로에서 고요한 석호로 변할 수 있으며 모든 종은 자신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는 서식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 반짝이는 아지랑이 속에서 첫 번째 거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붉은 이마 물닭입니다. 그것은 이 새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며 끝없는 먹이 찾기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 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난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이들은 조류와 수생식물의 뿌리 및 줄기를 먹습니다. 기회가 되면 작은 무척추동물도 잡아먹으며 심지어 깊이 잠수하여 찾기도 합니다. 암컷은 5개에서 7개의 알을 낳고 양쪽 부모 모두 부화 의무를 공유합니다. 새끼들은 부화 후 빠르게 둥지를 떠나며 약 한 달 동안 부모와 함께 지낼 것입니다. 이들은 생후 55일에서 60일 사이에 스스로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있는 2개의 붉은 혹, 다른 물닭과 구별되는 이 특징은 번식기에만 나타납니다. 이때 붉은 이마 물닭은 매우 영토적이 되어 자신의 영역을 맹렬히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케이프 널쩍부리에게는 물 위의 모든 잔물결, 위에서 드리워지는 모든 그림자가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존은 매 순간의 승리입니다. 비극적으로 많은 어린 붉은 이마 물닭은 살아남지 못하는데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보호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컷 케이프 널쩍부리의 독특한 노란 눈으로 암수 구별이 쉽습니다. 이들은 대개 쌍으로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발견됩니다. 이 오리들은 잡식성이며 동물성 식단은 주로 연체동물과 곤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수중 사냥꾼은 그만큼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논 뿅아리입니다. 일반적인 청둥오리 크기 정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새는 이제 국지적으로 멸종했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큰 놈 뿅아리는 뛰어난 수영꾼이지만 비행은 꺼려합니다. 이 새는 계절 이동 시에만 날아오르며 약 3피트의 날개폭으로 낮게 날아갑니다.
큰 논병아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입니다. 또한 작은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먹으며 먹이가 부족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유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새는 먹이를 13피트에서 20피트 깊이까지 쫓을 수 있으며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이 논뻥아리가 특별한 번식 깃털을 갖추는데 어두운 귀 모양의 술과 뺨 주변에 밤색 붉은 깃털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새끼는 부화 직후 거의 즉시 수영하고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검은 꼬리 물대새는 마치 하나의 불가능하게 가는 선으로 스케치된 듯한 생물로 중력을 거스르는 다리 위의 균형을 잡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들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주 이주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수위 변화와 둥지 손실 때문입니다. 검은 꼬리 물대새의 말개폭은 28인치에서 33인치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붉은 다리가 전체 키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회색 외가리는 최대 39인치까지 설 수 있고 시속 거의 40마일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냥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군집을 이루어 삽니다. 이 독특한 새는 물 근처에 살며 다양한 곤충과 유충을 찾습니다. 이 새는 이동에 다양한 전략을 가진 철새입니다. 회색 외가리의 식단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주로 물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양서류, 연체동물, 갑각류, 심지어 작은 설치류도 먹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라 켈프 갈매기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만 보지만 이 새는 작은 해안 군집을 이루어 삽니다. 검은 꼬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며 해안 근처에 둥지를 짓는데 대개 물가에서 100야드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 산란은 2개에서 4개의 알을 포함하며 양쪽 부모가 부화 작업을 공유합니다. 약 30일 후 새끼들은 날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의 가장 오래 기록된 개체는 약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흰가슴 가마우지는
밝은 흰색 가슴과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 몸 길이가 거의 3피트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 새는 열린 물을 선호하는데 소금 호수와 민물 호수, 삼각주, 만, 석호 등 물고기가 풍부하기만 하면 어디든 좋아합니다. 매일 한 마리의 새는 약 1파운드의 먹이를 필요로 하며 길이가 2.5피트에 달하는 물고기를 삼킬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몸은 물고기를 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13피트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1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 군집은 10쌍에서 500쌍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 거의 40마일을 이동하며 2주 시에는 수천 마일을 이동합니다. 회색외가리의 목은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거의 즉시 붙잡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물고기, 갑각류, 양서류 외에도 작은 새나 그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낮이나 밤에 모두 사냥할 수 있습니다. 켈프 갈매기는 바닷가나 내륙의 민물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린 개체들은 짙은 갈색 등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하는 데 3에서 4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등 부분에 특징적인 얼룩덜룩한 갈색 깃털을 가진 어린 켈프 갈매기입니다. 이 새는 기회주의자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작은 먹이든 먹으며 썩은 고기나 쓰레기도 먹습니다. 회색 회가리는 나무나 물 근처에 둥지를 틀 수 있으며 매년 같은 둥지 또는 적어도 같은 둥지 장소로 돌아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짝은 구의 의식을 통해 형성되는데 수컷이 짝이 될 암컷들을 부릅니다. 일단 짝이 형성되면 함께 둥지를 짓습니다. 수컷은 재료를 모으고 암컷은 건설을 맡습니다. 이들은 2개에서 3개의 알을 번갈아 부화시킵니다. 약 25일 후 새끼들은 부화하며 날 수 있을 때까지 7, 8주 더 양쪽 부모에게 먹이를 받습니다. 플라밍고는 정말 매혹적인 새이며 어떤 풍경에도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특별한 생명체의 날개 폭은 5.5피트에 달할 수 있으며 키는 거의 4피트에 달합니다. 이들은 시속 37마일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사회적이며 이동 중에는 때때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플라밍고는 낮에 얕은 물가를 순찰하며 연체동물, 갑각류, 개, 곤충 같은 먹이를 찾습니다. 또한 풀, 씨앗, 조류와 같은 식물성 물질로 식탁을 보충합니다. 플라밍고의 부리는 필터 역할을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구조입니다. 이 새는 부리, 때로는 머리 전체를 물속에 잠그고 물을 빨아들인 다음 밖으로 밀어내면서 먹이를 걸러냅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켈프 갈매기의 다른 이름인 도미니칸 갈매기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수도복이 깃털과 닮았다고 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플라밍고는 강한 비행가일 뿐만 아니라 능숙한 수영가입니다. 이들은 깃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목욕합니다. 플라밍고는 일부 일처제이지만 매 번식기마다 새로운 짝을 이룹니다. 이들은 날개를 동시에 들어올리고 머리를 흔드는 동작이 포함된 정교한 구애 행동을 펼칩니다. 짝은 함께 둥지를 짓습니다. 드물게는 2개도 낳지만 보통 1개의 알을 낳습니다. 양쪽 부모는 27일에서 30일 동안 부화 의무를 공유합니다. 새끼들은 성체들 가까이에 머무릅니다. 새끼는 보통 회색이며 2에서 3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성숙한 깃털을 갖추지 못합니다. 켈프 갈매기는 특히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리에 있는 하나의 붉은 점입니다. 플라밍고 개체수에 대한 주요 위협은 기후변화와 물에 중금속을 유출하는 산업오염을 포함한 인간 활동입니다. 켈프 갈매기 개체수는 멸종위기종과는 거리가 멀며 이동성과 기회주의적인 식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330만에서 430만 개체가 추정됩니다. 멀리서 보면 플라밍고가 거의 흰색으로 보일 수 있어 왜 분홍색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의 색깔은 옅은 장밋빛 흰색입니다. 이 특유의 색조는 먹이에서 흡수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에서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분홍색은 이들이 날아오르거나 날개를 펼칠 때 한 드러납니다. 4개의 발가락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먹이를 찾으면서 해안을 따라 천천히 신중하게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쉬기 위해 플라밍고는 한 발로 서 있습니다. 플라밍고의 부리는 강력하고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으며 길이는 4-5인치에 달합니다.